끝이 보이질 않아. 길고 허전한 길,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곁에 있을게. 꽉 막힌 하루 끝에서 널 기다릴게. 너의 발걸음에 맞춰. 그 언젠가 가파른 언덕을 지나 향기로운 바람을 맞이할 거야. 때론 거짓말 같은 아픔을 겪곤 하지만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필 거야. 흐려지는 상처를 되돌아보며 웃으며 얘기를 나누기. 더 너를 끝에서 나의 서툰 위로가 부담일까 걱정돼. 그럴 수만 있다면 내 힘 나눠줄 텐데. 낯설고 바쁜 날에도 밥 거르지만 제일 맛있는 거 먹어. 아프지만 쉬었다가도 괜찮아. 풀지 못할 고민에 잠 못 들잖아. 지륵 같은 어둠이 번져도 걱정하지마. 작은 불빛이 되어줄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필 거야. 흐려지는 상처를 되돌아보며 웃으며 얘기를 나누기. 저 포근한 달빛은 깊은 밤이면 더 밝아질 거야. 새벽을 지나 아침은 밝아와. 언제라도 안아줄게. 다 너를 끝까지.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370여 명 정도 되고 있죠. 네, 이게 300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를 좀 일부 조정하겠다 이런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좀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인데 이달 말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프리데스크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신청곡으로는 그 세정의 첫 곡. 터널. 두 번째 곡은 뭐죠? 자꾸 라디오 오프닝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신청곡 I am 써니님이 신청해주신 세정의 터널 틀어드렸고요. 아까 계시던데요. 그러게요. 모두 김세정님이 반가워요. 오늘 선곡 들으니 피곤한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I am 써니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네. 모두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월요병 많이 극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신청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마중물님이 제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은 없기를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박수빈님 개인 사정은 아니고요. 저희 좀 스튜디오 사정 때문에 네. 10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아님이 오늘 날씨가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어제 진짜 따뜻했어요라고. 안 그래도 햇살이 꽤나 밝게 이렇게 내리쬐더라고요. 차밍 이님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영어 닉네임이라 아무도 안 읽어준다고 올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저희가 사실 확실히 영어 닉네임은 어떻게 혹시 잘못 읽을까봐 맞아요. 약간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의도하신 대로 저희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네. 있거든요. 예. 심은정님은 오늘 저기 카페를 가셨는데 손님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꼭 마스크 착용은 의무신 거 아시죠? 네. 차밍 EY로 읽어야 된대요. 차밍 EY. 역시 이렇게 딱 반갑습니다. 네. 정해져 있어요. 시청자분들의 그러니까요. 그 아이디 읽는 방법이.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첫 코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은요. 디지털 뉴스 제작팀의 유충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아주 초반에 모신 분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초대지만 네. 비공식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리허설 때 모셨거든요. 오늘 진짜 MB 뉴스 담당하고 있는 유충원 기자가 저는 이 MB 뉴스 보고 굉장히 심금을 너무 네. 울려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얘기했는데 뒷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영혼을 좀 갈았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네, 미처 수염은 못 갖고. 네, 거의 예술하던 마음으로 제가 MB 뉴스 와서 가장 애착하고 있는 이제 아이템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진정성을 더 많이 담고 싶었던 아이템이었고, 그래서 뭐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반응은 좋아서.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전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 같으면 있잖아. 나 한국을 떠나고 싶어. 나 이 가구를 이제 잊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 30년을 했는데. 나린 지가 한 30년 됐어요. 아마 우리 선배가 없으면은 제가 거기 생활을 못 버텼을 거야 아마. 만약에 선배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교도소에도 내가 중간에 뭐 죽었을지 그건 누구 장담할 수는 없어요. 선배가 용기를 줬고 그 말씀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없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게 우리 성효 진짜 모진 세월, 진짜 험난한 세월을 다 겪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야 세상 빛으로 얼마 안 돼요. 20년 6개월밖에. 그걸 하루하루 이렇게 달력으로 찢어내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달력만 찢으려고 해도 그 세월을. 지금에야 하늘을 진짜 우러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와가지고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지금에야 이름을 찾은 제 자랑스러운 뭐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다시 봐도 감동적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동생 윤성여라고 하셨는데 얼핏 뉴스에서 저도 이제 친형제처럼 지낸 교도관이 있다고 얘긴 들었는데 어떻게 두 분을 인터뷰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그 윤석열 씨도 그렇고 인터뷰를 이제 언론하고 몇 번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죄수와 교도관 하면은 도저히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쵸, 물과 기름 같이. 완전 다른 네, 어려운 관계인데 두 분은 거의 친형처럼 친동생처럼 이제 이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그래서 사실 두 분을 같이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투와 눈빛과 음성과 이런 곳에서 저는 오히려 어딩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쵸. 말들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정말 친형제라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을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그 윤석열 씨도 아까 그 보셨겠지만 그 선배가 없었으면 그 교도관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표현을 해요. 네. 본인의 세상에 없었을 거라 그 정도로 이제 유일하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나를 믿어준 한 사람이 된 있었으니까. 거죠. 네,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촬영을 하는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두 분 다 성심이 정말 곱고 착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촬영하는 제가 네. 이분이 어떻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일까 오히려 제가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봐도 약간 정이 느껴져요. 눈빛이 이미 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말처럼 친형제처럼 지냈어야 하지만 사실 만나보면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네, 있는데 네. 보면 너무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된 건가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형제 같은 관계가 나오는 말과 이런 행동에서 나오는 거는 완벽한 믿음이 서로 간에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를 완벽하게 믿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뭐 죄수와 교도관이니까 이제 그 구치소에서 그 많은 그 이 범죄자분들이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그쵸. 하겠어요. 네. 그래서 박정덕 교도관님도 처음에는 안 믿으셨대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그 교도소 가고 나서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서 한 3년 뒤에 이제 교도관님이 오셨는데 이 친구가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무죄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듣다가 그 무죄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윤석열 씨가 그 구치소에서 굉장히 모범수였대요. 그래서 행동과 말과 거기서의 생활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말 그 좋은 모범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관되게 10여 년을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둘이 이제 더 이제 진중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윤석열 씨의 표정이에요. 너무나 밝으시고 그 고운 심성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살인을 안 했는데 한 30년 동안 살인자의 누명을 쓴다면은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정말 좋아요. 저도 이게 배웠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그분이었다 하면은 1년도 채 못 버티고 그 억울함과 그 분함에 그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댓글을 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가 따로 없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20년 이상을 복역을 하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품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고 네. 이렇게 밝냐. 아까 뭐 20년 6개월 얼마 안 된다고 네. 20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간 그 표정이 네. 20대에 들어가서 50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의 절반, 그것도 가장 황금기인 청춘이 그냥 그대로 이제 잘라져서 없어진 상황인데 네. 타임머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분도 여전히 그때 80년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데도 그렇게 그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사실 뭘 훔쳤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몰라도 사람을 죽였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됐는지 뭐 물론 강압 수사에 의한 거긴 하지만 당시 상황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맞습니다. 하시던가요? 이게 사실 재심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는 했는데 제가 참 도대체 당시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30년의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근데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윤석열 씨가 1989년 7월에 이제 붙잡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우리 회사 MBC 아카이브에서 영상을 30년 전 영상을 찾아봤는데 네. 원본을 찾아봤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MBC와 KBS 두 방송사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수사 불러서 이제 조사하고 하는 거를 그냥 다 찍게 하고 그쵸. 그대로 그냥 그 바로 그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인터뷰도 네, 시키고 네. 뭐 이런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 원본 영상 쭉 보다 보니까 이 1989년 7월 28일 날 우리는 이제 그 촬영된 영상인데 사실상 이분이 잡힌 건 한 3일 전에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잡히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한 거죠. 예.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예. 아, 이게 네네. 도대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네네. 보시죠.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자백을 하게 됐는데 예.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거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상관자한테 시간을 생각할 시간이 더 달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었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이 얼굴에 있는 상처는 언제 있는 거예요? 이 상처요? 원래 입었었어요, 상처는. 원래 입었었어요? 네. 옷차림 같은 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옷차림은 색깔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여기 제시된 옷이 똑같아요? 이 옷이? 바지는 맞는 것 같아요. 사진은 맞고 예. 나머지는 기억할 수 없고. 위에 또 긴팔 같은데 옷 색깔은 생각이 안 나고요. 이 옷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들한테 했잖아요. 제가 죽인 건 대선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요. 이왕 죽은 사람이고요. 제가 죄를 받더라도요. 제가 제 값을 치고 나와도 그 사람 명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가족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다른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예. 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참 영상이 참 젊어요,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에 청년에서 중년으로 얘기하셨는데 예. 정말 청년 때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네요. 근데 사라지는 눈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그렇죠. 윤석열 씨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이 날을 기억을 해요. 3일을 안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하루는 이틀은 한번 세봤는데 네. 3일을 그렇게 세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 3일을 꼬박 안 재우면은 안 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재우면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틀 안 자고 이렇게 쓰러져서 라꾸라꾸 침대에 쓰러져서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예.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와서 깨웠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일을 안 재운 상태에서 지금 인터뷰까지 한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저 때. 그러니까 저 때는 뭔가 피하 구분이 안 됐을 것 네. 같아요. 예, 예. 고문 중에서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굉장히 제일 힘든 고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잠도 안 재우거니와 이제 뭐 맞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그때 당시에 경찰에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앉혀놓고 언론에 우리가 잡았으니 이 사람이 범죄자다 하면서 자 인터뷰를 당신이 한 범죄 사실을 얘기해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저 이거대로 해라 라고 이제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짜여진 각본 시나리오대로 자기는 이제 이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른바 이제 화성 8차 사건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씨가 누명을 받게 된 그 상황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당시에?
이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되게 코믹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 코믹함이 사실상 영화에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이제 담겨지게 된 건데 전혀 생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범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 그쵸.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범행을 저지른 행위를 현장 검증을 해요, 당시에. 네. 근데 그럼 어떻게 이 8차 사건의 그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리를 굉장히 저세요. 네. 장애가 네. 있으셔서 거의 걸음을 똑바로 못 걸으세요. 거의 한번 걸을 때마다 이 정도로 이제 숙여지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 담을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게끔 이제 그쵸. 만든 거죠.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윤석열 씨가 실제 현장 검증 당시에 이제 담을 넘어가는 뭐 그런 사진들도 있고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게 공개되고 했었는데 재심 과정에서 이제 그게 밝혀졌죠. 왜냐하면 어떻게 밝혀졌냐면 증인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사했던 형사, 그 당시 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재심 사건을 맡은 분이 이제 박준영 변호사인데 네. 재심의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박준영 변호사님이 그렇게 신문을 해요. 당시에 윤석열 씨가 담을 넘었습니까? 물어봐요. 아니요, 흉내만 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에 흉내만 찍힌 내는 모습은 거죠. 흉내만 내고 실제 넘어가진 넘어가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거죠. 거예요. 다 예.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넘어갈 수 없으니까. 혼자 그 힘으로. 몸으로. 왜냐면 넘어가면 뛰어내릴 때 설 수가 없는 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이제 사진을 찍고 그냥 다 모든 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춘재가 이제 재심에서 이제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요, 법원에.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재심 공판에 이제 나와서 이춘재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어떻게 8차 사건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습니까? 그랬는데 이춘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문 열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담을 넘진 아무런 범행과 상관없는 행위를 만들어낸 거죠. 담을 넘어서 뭐 이렇게 뭐 들어가서 창호지에 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다 아이고. 풀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재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처음 재심 접수했던 거 신청했던 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유성현 씨가 처음에 이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아요. 네네. 무기징역 받아서 이제 형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의 이제 자기는 이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데 2000년도에 이제 그 형 감형을 받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21년형으로 이제 감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감형을 받게 되니까 이제 본인한테 이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희망이 이제 희망이 생기는 좀 거예요. 생겼구나. 아.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제 재심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걸 누가 도와줬냐면 이제 박종덕 교도관님이 이제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렇게 나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라고 재판을 이제 다시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보내는데 그걸 3차례 보내요. 근데 3차례 다 검토조차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이제 거절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연쇄살인 사건에다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조차 재판부에서조차 이거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번 다 이제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10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이거는 기적이네요. 기적이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거나 진범이 잡혀야지만 나의 무죄가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진범이 잡힐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춘재도 이번에도 그 정말 과학의 힘이었죠. 그 DNA가 그렇죠. 남아 있어가지고 이춘재 DNA가 일치해가지고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된 과정이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밝혀진. 그쵸. 그거 아니었으면 평생 살인자로 이제 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벌써 그렇네. 예, 이제 힘들게 무죄를 받으신 윤석열 씨 앞으로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계획을 밝히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과거보다는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교도관님은 형이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도 하고 행복해서 우리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윤석열 씨가 뭐라고 하냐면 싫다고 얘기를 해요. 아 왜요? 본인은
좀 더 자유를 즐기고 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 인생을 본인도 즐기겠다. 인생을 즐기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론 본인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은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솔직하네요. 이렇게 막 농담하시는 모습이 정말 네. 보기 좋더라고요. 예. 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이사나님이 이제 영화 보셨는데 너무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하시고요. 네. KYW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라고 하셨고. 네. 근데 사실 저 오늘 그 이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옥살이한 피해자랑 또 뭐 이런 관련돼서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네. 씨가. 그런데 목소리도 다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의만의 문제가 이제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억울하게 수사기관으로 인해서 이런 억울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생긴 거고 선례가 생긴 거고 이 싸움을 어떻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 혹시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박종덕 교도관님도 그렇고 그 박종영 변호사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억울한 사람을 없애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네. 네. 윤석열 씨의 앞날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 항상 응원하고요.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추가 취재를 우리 유충환 기자가 지금 청주에 계시거든요. 소주 한 잔 먹으러 이제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얘기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큐시트 산책 노재명 기자입니다. 네, 아 재밌는 얘기. 재밌다기보다는 참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결국은 무죄가 밝혀져서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오늘 간만에 한 3분 카레는 아니고 한 4분 카레 정도. 네. 오랜만에 카레 먹는 날. 아까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 못 나오나 보다 말하면서. 후배가 시간 좀 쓰겠다는데 제가 뭐 굳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유충환 기자는 또 저랑 같이 엄청 친한 또 후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주셔가지고 왜냐면 수염을 제가 깎았는데 안 깎았어요. 수염을 기르고 나오는 그 용기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자 오늘 오전에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 아, 네. 정의당 대표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는 장혜원 의원이고요. 사실 이게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에서 뭐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당규에 따라서 이렇게 직위 해제를 시켰어요. 네. 충격이 굉장히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 437명 이틀 만에 400명대가 됐는데 참 신청곡을 좀 올려주세요. 신청곡. 네. 김 아나운서는 좀 캡처 좀 잘 해주시고. 예. 네, 아까 마중물님이 하나 또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9명이 감염된 걸로 네, 지금 추가 나왔어요. 발견이 당국이 됐더라고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에 있는 IEM 국제학교라는 데서 어제 127명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곳이 그 코로나 집단 발병하기 굉장히 좋은 3밀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 밀집, 밀폐, 밀접. 아이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거죠. 기숙 대안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인가 시설인데 많게는 20명 정도가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도 아우. 하고. 자, 그다음에 그 여당이 지금 그 방역 보상 법안을 네. 2월 달에 이제 입법을 해서 3, 4월에 지급한다라는 방침을 세웠어요. 네. 속도를 좀 내자라는 건데 네. 야당에서는 조금 본인들도 취지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니까 뭐 선거용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특히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냐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데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렵고 법제화시켜서 사실 그분들이 보는 손실을 조금 뭐 지원금을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받을 수 있게 네. 뭐 해주자는 건데.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은행들이 작년에 아주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요. 그렇죠. 네. 대출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대출이 엄청 많았는데 대출 수익이 이자 수익이 무려 41조라고 합니다. 41조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 그 8개 금융지주 회사들의 이자 수익이.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다 자영업자분들이 자 빨리 신청곡 하나 좀 해주시죠. 미스터 초님께서 예. 로드스터 세일링. 네. 네.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역대 최대 금액으로 그 명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참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고 대출 받아서 연명하셨던 그 생활해 보신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한 일이거든요, 사실. 네. 자, 이거 차밍 이와이님께서 저를 위한 신청곡 You Are Beautiful 제임스 블런트 이거는 제가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합격입니까? 합격이에요. 예. 더 이상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지금 뒤에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본인 얘기가 나오시니까 다 삭제하시고 형님 위주로 그렇죠. 가고 계세요. 아 오늘 좀 충격적인 단독이 있던데. 단독이 하나 있는데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네. 소개해드릴게요. 국정원에서 노무현 일가를 어떻게 사찰했나를 보여주는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네.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 그러니까 변호사의 일상을 이명박 정부 아주 초기부터 다 이렇게 사찰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조금 더 길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